미국 정부는 완전 헛발질을 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통상 전문가가 미국의 태도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국 특사와의 만남을 거절하는 등 한국을 완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가 꺼낸 카드에 미국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압박에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각종 보고서와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일본과의 새로운 관세 협정 체결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은 예상대로 마무리됐어요. 물론 일본은 상당한 대가를 치렀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게 더 많은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위 산업 협력에서도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무역 대표부 윌슨 대표는 이번 협정을 두고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한 협정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와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우선 공급권을 보장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오전 브리핑에서 윌슨 대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라는 거였죠.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당연히 일본과 비슷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어요. 회의실에 모인 고위 관료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윌슨 대표에게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브라운 참모는 제 발언에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기술 지원국 정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시장과 안보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분석이었어요. 윌슨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최근 외교 동향을 보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 확대 노력들을 예로 들며 한국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존슨 경제 담당관은 그런 움직임들을 단순한 무역 다변화 정도로 치부했어요.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을 하나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미국이 결정하면 자동으로 따라올 위성국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계속 경고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윌슨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국 담당팀에게 협정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말이죠. 그는 한국이 며칠 내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만이 이 자신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경제 지표와 무역 통계 그리고 외교 동향 등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분명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가 우리의 일방적 요구를 그냥 받아들일 일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우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오해가 곧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대사관과의 연락 상황을 확인했지만 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침묵이었죠.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비공식적인 접촉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윌슨 대표는 여전히 여유만만했어요. 그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일 뿐이라며 곧 협상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참모 역시 한국의 침묵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어요. 반대 의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검토 과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역 데이터 분석팀에 한국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했어요. 그때 받은 보고서가 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 측에서 미국 무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이 평소보다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관세 관련 정보 조회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반적인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CIA 정보 분석관 데이비스가 가져온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역 비상 대응 시스템을 재가동했다는 첩보였어요. 이 시스템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급격한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비상 계획이었습니다. 평시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던 시스템이 갑자기 풀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이 정보를 윌슨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윌슨 대표는 한국이 단순히 겁을 먹은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새로운 협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허세라고 표현했어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역 비상 대응 시스템의 재가동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의 신호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이 뭔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나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이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긴급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와 관세청 그리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무역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긴급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수용의 신호가 아니라 전략적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경고도 포함시켰죠. 하지만 국무부 고위층의 반응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존슨 경제 담당관은 제 보고서를 보고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한적이라고 말했어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무역 데이터와 외교 동향 그리고 산업 정책 등을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관세 협정 초안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일본과 체결한 협정을 기본 틀로 삼아 한국용 버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공식 명칭은 공정무역이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초안을 검토하면서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에 직격탄이 될 조항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 기준 강화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제품의 경우 핵심 부품의 80% 이상이 미국이나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되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일본과 대만 심지어 중국에서도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원산지 기준이 강화되면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함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이들의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더욱 심각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등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GM 그리고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고 있었고 GM의 볼트 EV는 완전히 LG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국방 산업에서의 의존도였습니다. 한국의 LIG넥스1은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한화 시스템은 로키드 마틴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부품을 개발하고 있었죠. 만약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중단된다면 미국의 국방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원료는 대부분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했어요. 문제는 이것이 한국 기업들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반도체 분야에서 8%, 배터리 분야에서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즉시 윌슨 대표에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에도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윌슨 대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죠. 그는 한국이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서 이제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했어요. 하지만 그는 미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한국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보통 이런 초안이 나오면 해당국 정부에서는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거나 최소한 우려를 표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해도 모두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구체적인 입장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침묵이 결코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특히 한국 산업계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이 갑자기 공급망 다변화 관련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초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협정은 한국에게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계에도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3주째 계속되자 워싱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만만했던 무역 대표부 관계자들도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윌슨 대표는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한국의 반응에 대해 물어봤지만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데이비스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침묵하는 동안 실제로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브뤼셀에 있는 오랜 친구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유럽연합 통상총국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관료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친구였죠. 클라우스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에 대해 묻는 거냐면서 말이죠. 그의 반응이 예상외였습니다. 클라우스는 한국이 최근 유럽연합에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럽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배터리 소재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했어요. 유럽연합은 이런 제안을 양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 클라우스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BASF, 네덜란드의 ASML, 벨기에의 유미코어 같은 핵심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전해준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BASF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를 현재 시장가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ASML은 차세대 EUV 장비를 한국에 우선 공급하되 미국의 수출 통제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공급 루트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미코어의 입장이었어요. 클라우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 세계 배터리 소재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인데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재 미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던 물량의 일부를 한국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배터리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클라우스는 유럽 입장에서 이런 협력이 왜 매력적인지도 설명해줬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가 이런 제안들을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클라우스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미 유럽 소재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부산과 인천항에는 유럽발 소재 화물을 위한 전용 터미널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하자면서 미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중요한 경제 주체라는 것이었어요. 클라우스는 특히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현재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필수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클라우스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이 항상 미국 편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다극화 시대에는 중견국들도 충분히 독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클라우스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깊은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이 유럽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적극 포용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는 반도체 후방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와는 리튬 광산 투자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카타르와는 LNG, 운반선 건조 계약과 연계한 산업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무역 대표부의 존슨 경제 담당관은 이런 정보를 접하고도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불안한 발버둥으로 표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결국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저는 클라우스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우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에 대한 우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언론 공세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나자 워싱턴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우리 정부가 오히려 초조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제니퍼가 가져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기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공급망 재편, 미국 제조업계 공급 대란, 우려 확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미국 산업계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제니퍼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보잉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 마이클 톰슨이 예고 없이 국무부를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긴급히 저와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톰슨 부사장은 평소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사뭇 달랐어요. 그는 회의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F-35 전투기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톰슨 부사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F-35의 핵심 항공전자 부품 중 상당 부분을 한화 시스템이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 한화가 공급을 중단한다면 전체 생산 라인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장비의 30% 이상이 한화 의존적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체재 확보의 어려움이었어요. 톰슨 부사장은 한화 시스템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F-35 납품이 지연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톰슨 부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F-35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 없이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간절한 어조로 부탁했어요. 국무부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의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가 악화되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악몽이라고 했어요. 톰슨 부사장이 떠난 후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임원, GM의 전기차 사업부 부사장, 그리고 애플의 하드웨어 조달 책임자까지 줄지어 국무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그 때문인지 오후에 열린 긴급회의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상무부 차관, 재무부 국제담당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직원까지 참석했어요. 상황이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서 경제안보 차원의 이슈로 격상된 것이었습니다. 윌슨 대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 보잉 방문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상무부 리차드 차관이 즉시 반응했어요. 자신도 인텔과 AMD로부터 비슷한 우려를 전달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퀄컴에 공급하는 프로세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었어요. 재무부 국제 담당관은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관련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미 관계 악화 시 미국 전기차 업계 주가가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했어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사라 로빈슨 직원은 정치적 파급 효과까지 언급했습니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같은 제조업 주요주에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윌슨 대표는 회의 중간에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중요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미국 산업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말했어요. 데이비스 분석관이 충격적인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요 기업들이 이미 미국향 공급 물량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보였어요. 이는 실질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핵심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조용히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급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직원은 회의 말미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먼저 접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윌슨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는 미국 산업계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보잉 부사장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협력국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우리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침묵이 심상치 않던 어느 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녀는 밤새 들어온 긴급 보고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록히드 마틴에서 온 것이었어요. F-35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에서 공급하던 핵심 부품의 납기가 2주 늦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검수 강화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측의 의도적 지연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예정된 배터리 모듈 납품이 갑자기 품질 재검증을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삼성전자에서 애플에 공급하던 어시리즈 프로세서 생산에 예기치 못한 기술적 이슈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조율된 움직임이었어요. 한국이 드디어 실질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보잉의 CEO 데이브 카룬이 직접 국무부를 찾아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이런 고위급 인사들은 백악관이나 펜타곤을 먼저 방문하는데 카룬 CEO가 국무부를 우선 방문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카룬 CEO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한화 시스템의 부품 공급 지연이 계속될 경우 F-35 프로그램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현재 지연이 4주를 넘어가면 연간 150대의 F-35 생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쇄 효과였어요. F-35 납품 지연은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과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카룬 CEO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미국의 안보 동맹 체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화는 F-35의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대체하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카룬 CEO가 떠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 카토 로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더욱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테슬라의 2025년 전기차 생산 목표인 200만 대 달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드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가 테슬라 전체 배터리 수요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테슬라는 즉시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체재 확보의 어려움이었어요. 로드 부사장은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도 단기간에 한국 기업들의 공급량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기업인들의 방문이 끝나고 저는 윌슨 대표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한국이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미국 산업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윌슨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실제 영향력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산업계의 연쇄 붕괴 신호가 나타나고 일주일 후 윌슨 대표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어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결국 우리는 더 낮은 단계의 접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심스러운 접촉 끝에 한국통상교섭본부 김 본부장의 비서실장과의 비공식 만남이 성사됐어요. 장소는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정민 비서실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한국 외교부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만나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우리가 한국 고위 관료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비서실장과의 만남도 간신히 성사된 상황이었거든요. 이 비서실장은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정중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결정 권한도 없는 단순한 메신저 역할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최근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이런 식으로 악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이 비서실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비서실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다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미 독자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TAR-US 시스템을 개발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어떤 관세 장벽이나 무역 제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한국이 우리와의 협상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미국 산업계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미국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경제 다변화 전략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FTA 협정 조건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면 한국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비서실장의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녀는 한국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정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마치 우리가 제안하는 협상이 한국에게는 더 이상 절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마지막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21세기에는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라고 말했어요. 카페에서의 1시간 남짓한 대화가 끝나고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와의 협상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윌슨 대표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윌슨 대표는 제 보고를 듣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우리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대립하는 대신 우리를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이미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간청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 비서실장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아침마다 가져오는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암울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날 아침 제니퍼가 특별히 긴장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폭탄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글로벌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이 주도해서 아시아, 유럽, 중동을 잇는 새로운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면면이었어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발표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역 다변화를 넘어서 기존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은 참여국들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기술 표준을 통일하며 심지어 공동투자 펀드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500억 달러였어요.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마저 한국의 새로운 질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윌슨 대표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윌슨 대표도 이미 백악관으로부터 브리핑 요청을 받은 상태였어요. 상황이 국가안보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후에 열린 회의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국무장관 직속 정책기획실장,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 그리고 CIA 부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한국 문제가 이제 최고 위급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국무장관 직속 정책기획실장인 마이클 로스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새로운 질서에 끌려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IA 부국장은 더욱 심각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로, 엔, 위안, 그리고 각국 현지 통화를 활용한 다중 통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은 정치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경제적 이익을 통해 안보 동맹까지 흔들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윌슨 대표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아예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21세기형 대응 전략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이었어요. 직접적인 대립이나 항해 대신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스 실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참석자들 모두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CIA 부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TARUS 시스템이 이미 15개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각국이 미국의 경제 압박을 우회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로스 실장은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문제가 이제 미국의 글로벌 패권 자체와 관련된 전략적 이슈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청사진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FTA 협정이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없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표 이후 사흘이 지났을 때 로스 실장으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통령 브리핑용 종합 보고서를 48시간 내에 작성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한국 문제가 이제 최고 위급 관심사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니퍼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어요. 지난 석 달간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재확인하게 됐어요.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기술 지원국 정도로 여기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부터 테슬라 전기차까지 미국의 주력 산업들이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했어요. 항의나 협상 요청 대신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 속에서 미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부분에서는 우리의 초기 판단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이자 의존적 파트너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전략적 사고를 가진 중견 강국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한국이 택한 전략적 침묵은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 구축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의 영향력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연쇄적 마비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반도체 85%, 배터리 73%, 디스플레이 92%, 조선 67% 이런 수치들이 한국의 실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 한국의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유럽연합도 한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다중통화결제 시스템이 성공할 경우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서 미국 패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자리를 사지 않고 질서의 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국제 정치에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말미에 우리의 전략적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초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초조해진 것은 우리였어요. 우리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기다렸지만 한국은 협상이 필요 없는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뼈아픈 지적은 이것이었어요. 미국은 자리를 팔았고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우리의 오래된 외교 방식은 돈을 내는 자가 자리를 얻는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가정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실패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니퍼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면서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이 보고서가 단순히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향후 전략 방향을 간략히 제시했어요. 핵심은 한국을 더 이상 종속적 파트너로 보지 말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일방적 질서가 아닌 다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48시간 만에 완성된 5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정책 담당 보좌관, 그리고 아시아 담당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들이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제 보고서를 읽어봤지만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어요.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것이 한국에게 과연 이익이 될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제정책 담당 브라이언 디즈 보좌관은 미국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근본적인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외교 공식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는 자가 자리를 얻는다는 오래된 법칙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독립하려 해도 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분석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움직임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호주와의 잠수함, 기술 협력, 심지어 인도와의 군사기술 공유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한국의 이런 시도들이 결국 비용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미국과의 협력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을 지적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대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질서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었어요. 디즈 보좌관이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TARUS 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미국 관세를 우회하는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역 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5개국이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캠벨 보좌관은 그래도 한국이 결국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개월간의 결과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이미 대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적을 했어요. 우리의 오래된 외교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는 자가 자리를 얻는다는 논리는 20세기의 것이었어요. 21세기에는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자가 질서를 주도한다는 새로운 법칙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즈 보좌관은 그것이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였어요. 그러자 설리번 보좌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국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디즈 보좌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말 그런 수준인지 재확인했어요. 캠벨 보좌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F-35 생산이 중단되고 테슬라와 GM의 전기차 사업이 마비되며 애플의 신제품 출시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지난주 국방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F-35 생산이 최소 8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미 대체 공급업체 물색에 나섰지만 한화의 기술력을 대체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연쇄 효과였습니다. F-35 납품 지연은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과의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미국의 안보 동맹 체계 전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캠벨 보좌관은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탐색하려 했어요. 한국도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었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대안을 확보했어요. 반면 우리는 한국이 주는 것 없이는 핵심 산업들이 마비됩니다. 이제는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사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중견국에게 말이죠. 소련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로 일방적인 상황은 없었어요. 디즈 보좌관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 매력이 여전히 한국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을 합치면 오히려 더 큰 시장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시장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참석자들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캠벨 보좌관은 지난 20년간 아시아 정책을 담당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어요. 설리번 보좌관은 회의 말미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청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한국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한국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용서를 구걸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디즈 보좌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의 사과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설리번 보좌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FTA 협정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백악관을 나서면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게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패배를 넘어서 미국 패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어요. 다음 날 국무부에서는 한국 측에 공식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윌슨 대표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지난 몇 달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간곡히 요청했어요. 메시지에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FTA 협정에 한국 관련 조항들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메시지를 접수했다고만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대화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사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미국의 사과를 너무 늦은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은 이미 새로운 파트너들을 찾았는데 미국이 뒤늦게 구애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저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내 여론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그리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초조하게 만들려 했던 모든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결국 압박받게 된 것은 우리였습니다. 한국으로부터 2주간 답변이 없자 저는 서울로 직접 가서 이정민 비서실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채널로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결국 그녀가 머무는 호텔 앞에서 3일간 기다려야 했어요.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차관보가 중견국의 비서실장을 만나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사흘을 기다려야 한다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실감했어요. 호텔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허탕이었습니다. 이정민 비서실장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미국 외교관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이정민 비서실장이 나타났을 때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간절한 어조로 미국의 입장을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으며 한국의 중요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어요. 이제는 한국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미국 유학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져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미국이 모든 협정을 철회하고 한국의 정책을 공식 지지한다면 어떨지. 미국도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제스처이겠지만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이나 참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민 비서실장은 마지막에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의 진정성은 충분히 전해졌으며 본국에 돌아가서 관련 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신호가 느껴졌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패배감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모든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우리가 한국을 얕잡아 본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제 한국 없이는 전 세계가 마비될 지경인가 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영상에 대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